다음에 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게 참 고민거리입니다. 흙이 참 좋거든요. 흙이 참 그 좋은 건축 재료고, 건강에도 아주 굉장히 그 유익한 재료인데, 한옥 건축에서 가면 갈수록 흙의 사용 빈도가 계속 적어져요. 가능하면 흙을 안 쓰려고 합니다. 흙을 쓰면 물을 쓰잖아요. 근데 물을 쓰면은 변형이 자꾸 쉽게 일어나니까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해요. 근데 흙은 참 좋은 재료입니다. 참 좋은 재료고, 어렵긴 하지만은 흙의 변형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쓸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 싶은데요. 흙 재료의 특성입니다. 아이고, 뭐 이거 굳이 뭐 제가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황토의 기능, 해독과 제독 작용이 있다고 하고, 얼만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향균, 그렇죠, 냄새도 없애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고, 그 원적외선 방출도 가장 다른 물질에 비해서 많다고 해요, 황토가. 그 다음에 온도, 습도 조절 능력이 있고, 흙 자체가 습도를 빨아들이기도 하고 내뱉기도 하고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요. 사실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흙이 변형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황토의 주성분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크게 보면은 흙을 보면은 4가지 성분이 있는데, 자갈, 모래, 자갈돌 깨뜨려 모래, 바위돌 깨뜨려 모래, 자갈인가요? 자갈, 모래, 그 다음에 점토, 실트라고 하는 4가지 성분이 흙을 이루어지는데, 실제 흙이 제가 지난번에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몇 분은 들으셨던 것 같은데, 사막에 있는 흙은 이 4가지 성분 중에서 없는 게 있습니다. 물론 뭐 자갈도 없겠네요. 점토가 없습니다. 점토가. 이 점토가 흙을 결합시키는 작용을 하는 요소인데, 이 점토의 구성 성분이 얼마만큼 되느냐, 또는 이 실트의 비용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흙이 잘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 잘 뭉치고 안 뭉치고, 이렇다고 해요. 이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추면, 이 비율을 잘 맞추면 흙의 균열을 최소화시키면서도 건축 재료로서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다. 우리 전통 한옥 건축에서 흙을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벽체 구성할 때, 그 다음에 지붕, 두 군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지붕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안 보이는 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벽체 같은 경우는 치명적이죠. 예를 들어서 이 집도 사실 보면 그런 데가 있는데, 기둥하고 여기는 지금 창호로 되어 있지만, 기둥이랑 벽체 사이에 흙이 갈라져서 이만큼 틈이 벌어져요. 황소바람이라는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이제 세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건데, 그래서 이제 미장홈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홈을 파서 아예 그 홈에다가 흙을 다 채워 넣어서 흙이 약간 수축을 하더라도 그 틈이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뭐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도 하긴 하는데, 문제는 흙 자체의 균열, 흙 자체의 수축 변형,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런 것도 어쨌든 되게 중요할 텐데요. 뭐 흙의 장단점 이런 거야 워낙 이제 뭐 잘 아시는 거니까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뒤에서 한번 좀 보고요. 흙의 활용 방식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흙을 벽돌을 만들어서 조적식으로 집을 쌓을 수도 있고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흙을 집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다. 집으로 이렇게 썰어서, 이게 집을 넣는 이유는 흙의 균열을 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흙의 이렇게 균열을 잡아주기 위해서인데, 이런 방식으로 흙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알매역 비스무리하게, 그러니까 황토집 짓는 선생님 이런 거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예. 흙 공법도 한 40여 가지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축, 그 일정 두께씩 흙을 넣으면서 계속 다져서 쌓는 방식이 있고, 벽돌을 만들어서 하는 방식이 있고, 일체식, 개체식, 뭐 그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흙부대집이라고 그러던가요? 요런 데다가 이제 마대 같은 데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더라고요. 이거 다 흙으로 지은 건축입니다. 모로코에 있는 아이트 벤하두라고 하는 곳인데요. 우리는 흙 그러면은 무조건 흙은 잘 갈라져, 어쩔 수 없어, 흙의 운명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다 그런 건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의 흙은 아예 뭉치지질 않잖아요. 우리나라 흙은 갈라지지만 실제로 외국의 다른 흙들은 그 사례들을 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니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율 때문에, 그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흙건축을 연구하시는 한계주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나라 흙은 참 성분은 좋은데 실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맞는 흙이래요, 우리나라 흙은. 그래서 잘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조정을 해서 갈라짐을 최소화시켜서
사용하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축 재료는 여전히 흙이랍니다. 근데 참 예쁘지 않습니까? 집이? 우리가 잘 아는 스페인의 알람브라 궁전도 흙으로 주요 사용한 흙을 이용해서 만든 궁전이죠. 모로코의 시밤이라고 하는 아파트인데 다 흙으로 만든 아파트입니다. 복건성 토루, 이거는 중국입니다. 대만에서 봤을 때 건너편, 대륙의 건너편 있죠. 그쪽 지역을 복건성이라고 하는데, 그쪽 지역은 이제 그 외적의 침입이 많아가지고 집을 이렇게 큰 그 성곽 모양으로 쌓아서 살았대요. 이 안에 층층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집이라기보다는 거의 성곽 같잖아요, 그렇죠? 토루라고 하는 이게 무슨 족이죠? 중국 소수민족 중에 하나였는데 그쪽 같은 민족의 건축인데 이것도 다 흙입니다. 전부. 위에서 본 거고 이렇게. 복건성 등지의 산악 지역에서 보이는 주거 형태입니다. 이게 저게 유래가 남아 있네요. 12세기 이래 중국 남부로 이주해온 객가인들에 의해 지어졌다. 원주민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외부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굉장히 폐쇄적으로 만든 공동주택으로 현대의 아파트와 비교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이나 원형을 가지고 매우 두껍고 무게가 나가는 흙벽과 중간중간에 이제 나무를 끼워넣겠죠. 나무 골조로 지지를 하며 3층에서 5층 높이로 쌓는다. 1층에는 부엌과 식당이 있고 2층에는 창고, 3층 이상에는 주거를 위한 침실이 있다. 그 건축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중국 답사 가면 꼭 가는 코스 중에 하나더라고요. 요거는 우리나라 뭐 담장인데요. 대구에 있는 인흥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집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13채 되고 저와 성씨가 같은 남평문시 그 마을입니다. 시종 마을입니다. 능수가 예쁘죠? 네, 능수가 참 예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흙 사이 중간중간에 돌을 토석담이죠. 그쵸? 토석담이고 양동 마을입니다. 많이 본 그림이죠. 우리나라 옛건축의 주요 재료 중에 하나가 나무와 흙이었으니까. 자, 이렇게 벽으로도 만들고요. 저것도 벽이죠. 담장도 있고. 어떤 식으로 벽체를 만들었냐 하면은 요게 이제 인방이에요. 인방. 요거 밑에도 하인방이 있겠죠. 하인방, 중인방이 있으면은 그 인방과 인방 사이에 홈을 파서 요런 나무를 하나 세웁니다. 요거를 중깃이라고 합니다. 중깃. 중깃을 세우고 한자 간격 정도씩, 예를 들면 한자 반 정도씩 하고, 그 다음에 요런 거를 외라고 하는데요. 외를 이렇게 씁니다. 지금은 대나무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뭐 쌀이나무로도 하고 옥수수깡으로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벽체의 바탕을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안팎으로 흙을 쳐발라서 흙벽을 만드는 거죠. 이건 안에서 이렇게 흙을 쳐서 안쪽으로 이렇게 꾸역꾸역 내밀게, 왜냐하면 밖에서 흙을 붙일 때 서로 잘 붙으라고 이렇게 흙을 만들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아마 그 정벌하기 전에 재벌하는 장면일 겁니다. 재벌하고 나서 정벌하기 직전에 이렇게 좀 거칠게 해줘야지 정벌할 때 흙이 잘 붙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한옥집은 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다 저런 방식이었어요. 무조건 나무로 얼기설기 다 구조를 만들고 나서 그 틈은 다 문 아니면은 이런 흙벽으로 만든 거죠. 천장도 흙벽이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마감을, 정벌을 회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해서 하얗게 보이는데, 천장 마감도 요렇게 우리처럼 요런 방식이 있는가 하면은 개판이라고 해서 나무로 그냥 마감하는 방식도 있어요. 나무로. 그러면은 이제 나무로 하면은 굳이 이렇게 미장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저는 이게 예쁜 것 같아요. 집이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환해 보이고. 근데 석가래도 나무고 요 마감되는 개판도 나무고 이러면은 조금 약간 집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두운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뭐 나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나무에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시는 분들은 나무로 마감해놨는데 그 나무가 싫다고 해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다시 미장으로 해가지고 회미장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내 분위기가 굉장히 명량하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안 나와 있네. 흙과 관련돼서 조금 더 보충을 하면은요. 그래서 이 점토 성분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잘 조율해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흙의 갈라짐이 약한데, 이거는 현장에서 사용을 할 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흙의 비율을, 예를 들어서 흙과 모래의 비율을 뭐 1대5, 1대6, 1대7, 1대8 여러 가지 샘플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적절하게 섞어서 저울과 같은데, 이렇게 그릇 같은 데다가 담고 무게를 달아보면은 제일 무겁게 나오는 비율이 있답니다. 제일 무겁게 나오는 비율이 있는데, 그 제일 무겁게 나오는 비율, 그게 가장 좋은 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 흙을 현장에서 사용하실 경험이, 기회가 있으시면 그런 방식으로 흙을 사용을 하면은 갈라짐이 제일 적고요. 물론 거기다가 집이라든가 또는 짐승털이 있죠. 수사,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하면은 걔네가 또 흙의 갈라짐을 막아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회라고 하는 재료가 있는데, 이 회를, 강회를 흙과 섞어서 하면은 계속 강해져요. 계속 강해집니다. 계속 강해져요. 그 석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석회석이라고 하는 돌을 구워서 소성을 시켜서 가루로 만들고 그놈을 물을 섞어서 화학 반응, 그러니까 반응을, 수화 반응을 일으켜서 그놈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놈이 다시 공기와 접촉을 하면은 거꾸로 다시 석회석으로 되돌아가요.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시멘트 같은 경우는 거꾸로 흙과 시멘트가 결합하는 게 아니고 흙이 잡고 있는 거죠. 근데 흙이 알칼리성이라 중성화가 되면서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흐물흐물해지는, 오래된 시멘트 집들 보면은 막 흐물흐물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회랑 시멘트를 비교를 했을 때, 흙과 섞어서 봤을 때 시공의 용이성이라든가 편의성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멘트가 훨씬 더 쌀지 몰라도, 사실상 견고함이라든가 장기간에 걸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으면 건물의 생애 주기로 봤을 때는 강해라고 하는 그 재료가 훨씬 더 좋은 재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승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균의 모를 파다가 실패한 사건, 왜 실패했습니까? 다 회로. 옛날 무덤에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무덤에 회를 많이 썼는데, 회를 쓰니까 회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계속 높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못 파는 거죠. 회가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옛날에 이제 그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무덤을 질 때 무덤을 이렇게 쌓기도 했었어요. 우리나라도 가끔씩 보면은 그 미라 나오는 무덤이 있었잖아요. 미라 나오는 무덤을 보면은 100% 다 회로 만든 무덤이에요. 어깨를 찍어도 네. 불꽃이 나지. 네, 그렇죠. 요즘도 여전히 산소에는 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산소용 그 회도 아예 나오니까. 근데 그런 거 좀 강도는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흙과 관련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혹시 흙과 관련돼서 뭐 나누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봉화마을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집 있잖아요. 네, 그것도 흙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아니 그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흙집인 줄 알았더니 가져가지고. 그걸 설계하신 분이 정기용 선생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정기용 선생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 흙건축의 일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 흙건축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그게 흙건축. 네. 그리고 원래 그 프랑스에서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아마 프랑스가 흙건축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흙건축 선진국입니다. 네. 유네스코 아마 또 아마 관련된 흙건축 관련된 그 사무실도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프랑스가 흙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흙건축이 굉장히 익숙한 나라니까 이제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잘 스토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나라 흙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작업을 많이 해오셨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목포대학의 항해주 교수님,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었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세요. 흙건축 관련돼서 일을 많이 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흙건축에 관심도 많고 특히나 흙미장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예를 들면은 아파트에 사시는데 아토피가 많은 애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나, 그래서 이제 항토의 효능이 참 좋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서울에 있는 근거지를 버리고 지방으로 갈 수도 없고, 서울에서 흙집을 짓기도 살고 힘드니까 기존에 있는 일반 집들을 그대로 놔두면서도 흙건축, 흙의 특성을 잘 활용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제일 좋은 게 이제 흙미장 공법입니다. 흙미장 공법. 구조체는 그대로 놔두고 미장만 흙으로 하는 거죠. 예.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그동안에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다가 우리 아까 저기 요렇게 흙벽 만들듯이 이거는 지금 인방에다 끼웠지만은 그냥 그냥 벽체에다가 요렇게 이제 그 각재를 박아서 못으로 박는 거죠. 못으로 박고 중간중간에 이제 요렇게 엮어가지고 거기다 흙미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 이유는 흙이 잘 붙으라고 하는 거죠. 흙이 잘 붙으라고 하는 거고, 한 10mm만 돼도, 흙의 두께가 10mm만 돼도, 흙의 효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0mm만 돼도. 근데 사실 10mm면 너무 얇아서 공사하기가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좀 원할 만한 게 아니에요. 네. 왜냐면 시중에 유통되는 네. 그 몬타를 가지고 걔네들이 보통 업자들이 시공을 하는데요. 네. 그거는 친환경은 아니에요. 항토흙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항토를 잘 골라야죠. 항토를 잘 골라야지. 되는데 보통 이제 업자들한테 네. 맡기면은 들고 들어오는 게 다 그 항토 못하고 화학 성분을 섞여갖고 네. 시멘트보다 더 빨리 말라요. 네. 몰았으면 마르거든요. 좋은 황토인지, 화학약품, 일주일 동안 마르거든요. 화학약품에 섞인 황토인지를 구분하실 때 제일 쉬운 방법은요, 흙을 딱 갖다 놓고 라이터로 불 한번 딱 붙여 보십시오. 그 화학약품이 섞인 거면은 이렇게 불이 잘 반응을 합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고, 물에 풀어서 냄새를 맡아보셔도 되고. 제가 이제 말하는 황토의 효용이라고 하는 거는 순수 황토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황토가 좋대. 그래서 막 시중에 좋은 황토라고 그래서 막 사가지고 막 쓰면은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요. 황토를 잘 골라야죠. 네. 황토를 잘 골라서 해야죠. 네. 그러면 어떤 게 그래서 좋은 황토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흙은 다 좋은 흙이래요. 다 좋은 흙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갈라짐이 문제가 되는데, 어느 지역의 흙이 좋아요, 어느 지역의 흙이 좋아요, 그런 걸 따질 거 없이 우리나라 흙은 기본적으로 되게 성분이 좋아서 아무 흙이나 사용해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다만 거기다가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화학약품을 섞는 이유가 갈라짐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화학약품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갈라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하셔야겠죠. 옛날 어른들 옛날 우리 기록에도 보면은 찹쌀물이라든가 뭐 느릅나무 쩡물 있죠. 그런 물이라든가 짐승의 털, 이게 다 옛날 공법이에요. 요즘에 나와서 개발된 공법이 아니라 흙의 갈라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아니면 이제 못 쓰는 종이들 같은 거 있잖아요. 종이들 이것도 다 섬유잖아요. 섬유질이니까 이놈들을 풀어가지고 흙에다 섞어서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흙의 효능도 잘 살릴 수 있고 하자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품이 들어가고 공력이 그만큼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돌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네. 그럴까요? 네.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돌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지금 물론 저희도 문화재 일을 하고 있지만은 예전에 저도 이제 이 회사에 있기 전에도 문화재 관련된 회사에 있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돌공사를 좀 여러 번 했었어요. 돌이 참 재밌더라고요. 좋고. 지금도 이제 습관처럼 가다 보면은 바닥 재료로 여전히 이제 돌로 판석으로 마감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을 만들어도 마감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이제 뭐 기계 절삭 해가지고 번호 마감하기도 하고, 혹두기라고 해가지고 왜 좀 거칠게 하는 거 있죠. 그런 마감도 있고, 정다듬도 있고, 정다듬도 뭐 거친 정다듬, 그 다음에 뭐 고운 정다듬, 여러 가지 정다듬이 있고, 그거보다 더 고운 게 뭐 도드락 다듬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감 방식이 있는데, 돌도 돌이지만은 그 돌의 마감 방식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돌 그러면은 우리 칩을 생각하면 돌을 별로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건축 자재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나무나 흙에 비해서.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돌이 빠지는 한옥이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밑을 다 돌로 해야 되잖아요.
초석을 돌로 해야 되고 기단도 돌로 해야 되고, 물론 아주 오래된 집들의 기단을 보면은 흙으로 마감한 기단도 있긴 하지만은 별로 없죠. 흙은 쉽게 무너지니까. 돌과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한옥 건축 자재에 쓰이는 돌 말고 전반적으로 이제 아까 나무에서 봤던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종류로 쓰여 있는 돌과 관련돼서 한번 볼 텐데요. 이게 이런 말이 암석윤회라고 하는 말이 뭐 원래 있었던 말은 아닐 거예요. 최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돌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퇴적물이 되고 퇴적암이 되고 다른 종류의 돌이 되면서 다시 풍화와 침식을 거치는가, 계속 돌고 도는 거잖아. 이거는 돌고 도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돌이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는 방식에 따라서 돌의 종류가 결정이 되고 그러는데, 요런 걸 이제 암석윤회라고 표현을 한 거를 제가 봐서 그 글을 그대로 한번 따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화강암이 많은 나라죠. 화강암이 많은 나라고 우리나라 지형 자체가 굉장히 이제 오래된 그러니까 말하자면 땅이 형성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땅이어서 화강암이 많은 땅이고, 상대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뒤늦게 형성이 되었잖아요. 돌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석재의 종류인데 크게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크게 이렇게 구분이 가능한데 화성암, 수성암, 변성암, 여기 앞에서 봤을 때 요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그마가 냉각되면서 화성암이 만들어지고 윤기가 되고 풍화가 되면서 다시 퇴적이 되고, 그런 퇴적암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변성작용을 하면서 변성암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요런 과정을 거치면서 쭉 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하여튼 압도적으로 화강암이 많은 나라이고, 일부 그 강원도 지역에 석회암이 있습니다. 충북, 영월, 제천 이런 데 보면 석회암 동굴이 있는 데 있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은 다 강원도에 있잖아요. 태백. 왜냐하면은 그쪽에 석회암이 많으니까. 석재의 장단점, 뭐 그냥 이거는 글로 한번 눈으로 한번 쓱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압축력은 굉장히 강하지만 전단력이나 인장력이 약하겠죠. 그렇죠? 석재와 한국 문화, 고인돌의 나라, 산성의 나라, 석탑의 나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건 아시죠? 전 세계 고인돌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성곽을 많이 지었는데, 우리나라는 다는 아니군요. 하여튼 압도적으로 많은 성곽이 석성입니다. 석성인데, 물론 처음에 토성으로 했다가 석성으로 바꾼 것도 있고, 처음부터 석성으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나라 탑은 압도적으로 석탑이 많습니다. 중국은 전탑, 일본은 목탑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각 나라의 그 자연 재료 있죠. 재료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나무가 풍부하고 좋은 나무가, 우리나라는 돌이 풍부하고 많고, 중국은 흙이 많아서 진흙을 가지고 그 벽돌을 만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전탑이라고 하는 게 구운 벽돌로 만든 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타 뭐 석등이라든가 부도, 그 다음에 다리라든가 옹벽이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우리는 돌로 쌓아서 해왔습니다. 그림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약간 헷갈리는데, 이게 충북 보은에 있는 삼년산성이라고 하는 산성입니다. 산성도 이제 산에 따라서 산 중턱에서부터 산성을 만드는지, 산 위에서부터 만드는지, 계곡을 포함해서 만들지, 계곡이 없이 만들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근데 이 3년 산성이라는 데가 굉장히 유명한 산성인데요. 3년에 걸쳐서 쌓은 산성이라고 해서 3년 산성인데, 이게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적인 군사적 기주로 활용되었던 산성입니다. 이렇게 외벽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맞나? 헷갈리네요. 대단하죠? 네. 이거는 화강석이 아니고 전파남 계열의 돌로 좀 납작해요. 폭이 어느 정도? 네, 폭이요. 높이는 10m가 넘는 데가 있고, 폭은 기본적으로 한 4, 5m. 네. 산성도 양쪽 다 돌로 쭉 쌓아가는 성이 있는가 하면은, 보통 경사지니까 밖은 돌로 쌓는데 안쪽은 그냥 그 흙이에요.
그런 걸 내탁공법이라고 그러는데 안쪽은 흙일 가능성이 있는데 밑에는 넓겠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넓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작고 그럴 겁니다. 제가 그 강화도에 있는 삼랑상성이라는 공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제가 했을 때 그것도 내탁공법으로 공사를 했는데 중간중간에 그때는 막 이렇게 이게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길이가 한 1200 정도 되는 긴 돌을 중간중간 끼워 넣어요. 그런 걸 심석이라고 하는데 그놈들이 이 토합 때문에 흙이 뒤에서 비가 내리고 물이 들어가면은 배불림 형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뒤에다가 돌을 다 채워 넣어요. 이렇게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도 다 돌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긴 돌을 꺼 넣는 거죠. 그런 걸 심석이라고 하는데 폭이 이제 기저부 같은 경우는 아마 굉장히 그러니까 폭이 넓겠죠. 뭐 4m 뭐 아니면 뭐 3m 이 정도 될 거고 위로 가면 갈수록 좀 그 폭은 적을 거고 아마 그럴 겁니다. 요거 남한산성입니다. 요런 건 자연석 돌을 화강석을 이용을 해가지고 쌓고 가면 갈수록 체감을 줘서 작은 돌을 쌓고 요거를 여장이라고 하는데 군사들이 여기에 숨어가지고 화살을 쏘거나 총을 쏘거나 그런 곳이고 요 구멍 뚫려 있는 구멍이 총안이라고 하는 구멍입니다. 총안, 총을 쏠 수 있는 구멍이고 요거 하나하나를 한 타라고 해요. 타구. 얘는 총안인데 총안도 가까이서 쏠 수 있는 근총안이 있고 멀리 쏠 수 있는 원총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기를 다르게 해놨어요. 혹시 산성에 구경 가시면은 이런 유적이 잘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은 총안이라고 하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기울기가 급하게 돼 있으면은 총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겠죠. 가까이 오는 적을 쏘는 총구멍이고 약간 기울기가 완경사로 되어 있으면 멀리서 오는 적을 쏘기 위한 총안인데요. 근데 가끔씩 아무렇게 해봐도 적을 맞출 수 없는 구멍들이 있는데 그건 복원을 잘못해 놓은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산에다가 저렇게 돌을 쌓았을지 참. 이건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네. 남한산성 안에 있는 유적입니다. 기와 보여드렸던 거고요. 이건 북한산성 같습니다. 북한산성. 그래서 요런데 그 암벽 같은 데 가면은요, 성벽은 없고 아까 말했던 여장만 있는 구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암석 자체가 이미 성벽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건 다 복원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는 숙제 보시면 옛날 그 숙제들은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마감이. 공구가 사실 뭐 그 정도로 그 아주 좋은 공구들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요거는 북한산성 안에 있는 행궁지. 근데 이거는 이제 1920년대인가 아마 대홍수가 났을 때 다 없어졌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발굴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이전에 찍었던 사진이 남아 있어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기 백암산성이라고 고구려 유적입니다. 중국에 현재는 중국에 있는 성곽인데요. 특히나 돌로 성곽을 잘 쌓은 삼국 중에서 하면은 이제 고구려하고 신라가 그런데 백제는 상대적으로 토성이 많았어요. 아마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판축 기법 있죠. 우리가 아는 서울에 있는 몽촌 토성이나 풍납 토성 같은 경우는 다 판축 기법으로 쌓아 올린 성곽들이거든요. 근데 고구려 장군층도 다 보면은 다 돌로 전부 다 만들었잖아요. 다 만드는데 태물림 정확하게 하고 돌과 돌이 서로 턱을 물려서 밖으로 안 밀리게끔 그렇게 다 일일이 해서 만든 건축물들입니다. 좀 무너져 내린 부분들인데요. 기저부는 좀 이렇게 굽돌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쉽게 밀리잖아요. 그 부분을 그래서 밑에서부터 좀 폭을 넓게 이렇게 해가지고 쌓아놓은 모습이고요. 고구려 성곽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신라도 뭐 저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건 치라고 해요. 성곽이 있으면 이렇게 톡 튀어나온 거 있죠. 성벽에 달라붙어서 기어 올라오는 적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곽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저런 치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쏴버리게 해요. 그런 공간을 치라고 하고요. 웅장하죠. 참고로 그 만리장성은 대부분 다 흙으로 만든 거 아시죠? 만리장성은 대부분 다 흙으로 쌓은 성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예, 담양에 있는 금정한성이라는 곳이고요. 요거는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인데, 목탑을 돌로 그대로 번안한 우리나라 최초의 석탑입니다. 요게 다 기둥이에요. 그쵸? 기둥이고, 기둥도 미널림 기법이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 여기 창방 있고, 평방 있고,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목조 근무를 그대로 본딴 거고, 동탑과 석탑이 있고, 중앙에는 목조탑이 있었는데, 목탑은 없어졌고, 지금 여기 남아있는 게 동탑인가? 석탑인가? 헷갈리네. 하나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하나는 최근에 복원해 놓은 건물입니다. 복원해 놓은 석탑입니다. 해체를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가운데 탑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한 일종의 건축물이잖아요. 보면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한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건지 혹시 아시겠어요? 단간지주. 네, 맞습니다. 단간지주. 요것도 여기는 이제 복원해 놓은 건물. 이상하죠, 좀. 참고로 익산이 우리나라 그 화강석 중에서도 굉장히 황등석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화강석 산지입니다. 황등석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단간지주가 맞습니다. 여기 보면 구멍이 보이시죠? 구멍이 보이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밑에가 보면 여기도 구멍이 있어요. 깃대를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요 구멍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꼽아서 묶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단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걸 단간을 꼽는 거라고 해서 단간지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단간지주 중에서 가장 큰 단간지주는 강릉인가? 강릉에 굴산사시라고 옛날 폐사지가 있는데, 그게 가면은 농 가운데 있어요. 농 가운데 있는데 제 키보다 3배는 컸던 것 같아요. 요거는 감은사지입니다. 감은사지 3층 석탑. 감은사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익산에 있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미륵사지도 그렇고요. 요 밑에 공간이 특이해요. 밑에 물이 들어오는 공간이 있어요. 네? 그런 시설이 저기에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요게 좀 가면은 저쪽에 바다가 보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바닷물이 요 앞에까지 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감은사지가 신문왕이 자기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서 지은 사찰이거든요. 근데 문무왕이 죽을 때 이러저런 외적을 막기 위해서 동해에 용왕이 될 테니 나의 무덤을 동해 바다에다 해달라 그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전설하고 사실은 맞물려서 해석할 수 있는 건데, 바닷물이 들어오고 요 밑에다 용왕이 살 수 있는, 용이 들어올 수 있는 물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 감언사 자체를 만들 때. 근데 그게 미륵사지도 비슷해요. 그래서 요런 그 귀틀석이 그대로 아직도 현재 남아 있는데, 요 밑은 다 물이 들어왔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납사기 1권인가 2권인가에 보면은 그 표지가 요 감은사지 3층 석탑을 표지로 하는 건데요. 초기 석탑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이제 감은사지 가람 백지도입니다. 보셨던 탑이 요 두 군데 탑입니다. 멀리서 본 사진이고요. 지금도 물이 좀 고여 있네요. 빗물인가 보죠, 이거는. 바닷물은 아닌 것 같고. 요렇게 이제 퀴트석 위에 판석을 덮어서 위를 구성을 했고, 요 위에다 금물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당 밑에 물이 있는 거죠. 이 금당. 돌의 세부적인 모습이고요. 탑은 옛날에 이렇게 지었어요. 요 안에 돌로 채워넣습니다. 돌이랑 흙이랑 뭐 이런 걸로 채워넣고요. 요 부분에 사리함이 나왔어요. 감언사 사리함 유물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그 금공예품들이 많이 죄송합니다. 많이 나왔는데, 한번 그 찾아보시면은 자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 죄송합니다. 그 사리함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신라가 옛날에는 그 황금의 나라로 많이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황금의 나라였고 실제로 전 세계에서 출토된 금관이 정확한 수치는 아는데 10개 중에 뭐 한 6, 7개가 다 신라에서 발굴된 거래요. 금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금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신라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북방민족의 그 특징 중에 하나래요. 금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요거는 이제 불국사인데요. 불국사도 이렇게 특히나 이제 요 석축 부분 있죠. 석단. 돌로 만든 다리. 요 다리도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유명해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미지로 만든 겁니다. 애초에는 요 부분이 이렇게 다 연못이었어요. 다 연못. 다 연못이었고 구품연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는 대웅전, 여기는 극락전.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문을 자하문, 보라색 구름이라는 뭐 그런 그 뜻이래요. 여기 안양류, 안양이 극락이라는 말과 비슷한데, 그래서 극락전에 들어가는 문은 안양루, 대웅전으로 가는 문은 자하문. 이름도 다 달라요. 청운 백운고, 연화칠보교 하고, 이 석단을 보시면은 자연식 석단에다가 가구식으로 마찬가지로 위에를 짰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도 계단하고 이것도 전부 다 돌로 이렇게 전부 다 만들었죠. 요런 거를 흔히 뭐 돌못이라고도 불러요. 이것도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가구식으로 짜고 난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제 돌들을 갖다가 이제 넣은 거죠. 이거는 제가 구고현법 설명드리려다가 한번 준비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피타고라스 정리와 같은 내용이 우리나라에는 구고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고현법. 요렇게 제가 만약에 무릎을 이렇게 꿇었어요. 무릎을 꿇으면은 이 구자라는 게 넓적다리 구자거든요. 넓적다리. 활현자. 마디 구자. 그런 식으로 해서 건축에 많이 활용을 했었대요. 건축에. 여기는 홍해 구조 사진이고요. 특이하게 보통 홍해는 요거를 홍해 종석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키스톤이라고 하는데 거꾸로 보통 돼 있거든요. 밑으로 쏙 안 빠지게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특이한 홍해 종석입니다. 근데 얘는 아마 안쪽이 힘을 받고 바깥쪽은 좀 힘을 덜 받는 부분 같아요. 그림상으로 보면은. 어디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석사입니다. 부석사 석단이 또 유명하죠. 이 석단들 있죠.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이렇게 흉내를 내고 싶어도 좀 내기 힘들 것 같아요. 요걸로만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영암사지라는 곳인데요. 이것도 합천에 있습니다. 여기 참 재미있는 돌로 만든 작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단은 요거 한번 석단을 한번 보시죠. 여기다 돌못입니다. 돌못. 길게 만들어서 꼽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요 옆에 돌들이 안 빠지게. 예. 석축을 이 정도로 만들면 예술 수준이죠, 거의. 더 재미있는 것도 있습니다. 돌다리예요. 통돌이에요, 통돌. 통돌을 이렇게 다 깎아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구멍도 보이죠? 난간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렇게 쌍사사 석동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석동도 전형 방식이 있고 이형 방식이 있는데 그 이형 석동 중에서도 제가 보기엔 제일 아름다운 석동인 것 같아요. 이런 게 몇 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영암사지 석동이랑 그 다음에 저게 충북 보원에 가면은 법주사에도 이런 쌍사사 석동이 있습니다. 중흥산성의 그 석동도 이런 쌍사사 석동이 있는데 몇 개가 없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금당으로 오르는 계단 보이시죠? 다 통돌인 거 보이시죠? 구멍, 난간을 세웠던 구멍 보이실 거고
멀리서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근대적인 예술 작품 같은 느낌 안 듭니까? 요 뒤에가 근데 다 화강석이에요. 전부 다. 저기 이름이 황매산인가요? 예, 황매산일 겁니다. 철쭉으로 굉장히 유명한 산이어가지고요. 철쭉 구경 가셔도 좋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미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막 열심히 막 설명하시는데 저는 잘 못 알아듣겠던데, 어디가 무슨 탱탱한 곡선이 살아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하시던데 사실 잘 모르겠고, 딱 보기만 해도 어쨌든 너무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어떻게 8세기 9세기 때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에 사자도 없었잖아요. 사자는 이제 불교와 함께 들어왔었던 동물인데, 쌍사자 석등입니다. 요거는 돌로 만든 석빙고, 돌로 만든 다리, 돌로 만든 기단, 돌로 만든 기단, 돌로 만든 기단. 기단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가고식 기단이라고 하는데요. 요것도 마치 나무로 집을 지을 때처럼 기둥과 기둥을 함고 여기다가 이제 면석을 채워놓고 위에서 이렇게 딱 잘라서 보면은 다 맞물려 있어요. 서로 이렇게 안 빠지게끔. 요는 건 장대석 기단이죠. 가고식 기단에서 점차적으로 장대석 기단으로 많이 그러니까 옮겨오고, 최근에는 웬만하면 다 장대석 기단 쓰죠. 수덕사 대용전입니다. 보통은 요즘에 쓰면은 밑에 큰 돌이 가고 위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작은 돌로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면 오히려 위에 돌이 더 커요. 그렇죠? 이 가고식 기단에서 장대식 기단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요런 그 형태가 나왔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부석사. 네. 이거는 뭐 요즘에는 볼 수 없지만 기와로도 기단을 썼다고 해요. 이건 그림으로만 한번 봐주시고요. 이건 자연석에다가 가공석을 갑석으로 얹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석에다가 가공석을 얹었어요. 뭐 이름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단면을 딱 잘라서 보면 이렇게 기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밖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보시고요. 종이 한번 볼까요? 종이는 종이 자체에 대해서 본다기보다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봉정사 극락전 건물입니다. 여긴 창호가 있지만은 종이가 하나도 없죠. 종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은, 종이가 건축에 활용되면서 건물의 인면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건물의 인면 자체가. 물론 종이가 개발되고 사용되기 시작했던 거는 빠르면 뭐 기원 전인,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기원 후 백몇 년인가요? 뭐 그때 기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이전에 종이가 발명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 흔한 건축 재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건축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거꾸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살창이 있고, 사실은 이 살창 안쪽에 판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건축의 인면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부석사 무량 수준인데, 물론 이 창호들은 그 고려시대 창호들은 아니죠. 그런데 문을 만들 때 이런 그 종이를 써서 문을 만들 수 있는 집과 종이를 쓸 수 없어서 그냥 다른 문으로 만드는 집을 비교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실내 건축 환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때 건물과 창호가 사용되었던 조선시대 건물을 비교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종이가 없었으면 이렇게 문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벽면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벽면에 좁은 창호를 냈을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주는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그거는 종이라고 하는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가 아니었을까. 종이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실 종이가 우리 건축에 끼친 영향,
그리고 건축을 변화시킨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준비한 거고요. 기와인데 이런 다양한 종류의 기와가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기와는 암기와 수기와 암막새, 수막새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고, 뭐 망화나 아니면은 차꼬마기 정도, 이 정도만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와는 쓰이지 않는 기와들입니다. 재밌는 기와, 무량갓 기와. 이건 어디에 쓰였을까요? 혹시 저희 강령제나 교태전에 보시면은 지붕 모양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용마루? 그 용마루가 없습니다. 용마루가 없어요. 용이 사는데 또 용마루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해서 만들지 않았다는 설이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용마루가 없는 기와를 만들 때 썼던 기와입니다. 무량갓 기와라고 합니다. 뭐 나머지는 특수장식 기와들인데요. 그냥 그림으로만 봐보시고 정자 건물에 이런 거는 쓰이죠. 절병통이라고 해서 가운데 이렇게 꾹 눌러주는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 목재, 그다음 흙, 석재, 간단하게 뭐 종이, 그다음에 기와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준비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이야기